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미스터리는요, 바로 이 한 점의 그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절, 그리고 그 둘을 잇는 한 왕자의 아주 깊고 애틋한 사연. 과연 이 모든 것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전 450년 안평대군은 자신의 걸작을 두고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그림은 길이다. 아니, 그림이 길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림이 어떻게 길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길은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그 흔적을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요, 한국 미술사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걸작이죠. 몽유도원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한 사람은 바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에요. 당대 최고의 예술가이자 명필로 아주 이름이 높았던 인물이죠. 이 그림은 그가 꿈에서 봤다는 복숭아 낙원을 화가 안견에게 설명해서 그리게 한 작품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대 최고의 예술 애호가가 자신의 필생의 역작을 왜 굳이 상자 속에 가둬버렸을까요?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왕자의 이 알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그림을 보는 장소, 그곳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바로 대자암이라는 절이었죠. 근데 이 대자암은 그냥 평범한 절이 아니었어요. 원당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이건 뭐냐면 오직 왕실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던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대자음이 왜 슬픔으로 지은 절인지 바로 와 닿으실 겁니다. 안평대군에게 이곳은 그냥 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릴 때 돌아가신 숙부님, 그리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연이어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 정말 가족의 아픔이 그대로 서려 있는 공간이었던 거죠. 250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약 60만 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거기에 승려만 120명 이상이 머물렀다고 해요. 이 수점만 봐도 당시 대자암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거대한 왕실 기반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냥 절이 아니라 거의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거대한 추모단지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평대군이 어떻게 평범한 그림 한 점을 신성한 기도의 대상으로 바꿨는지, 바로 그 1450년에 비밀스러운 의식이 있었던 밤으로 한번 가보시죠. 바로 이 순간, 이 그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안평대군은 딱 선언을 해요. 이 몽유도원도는 이제 감상하는 풍경화가 아니다. 이건 영혼을 위한 기도다. 라고 말이죠. 와, 여기서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그냥 상자에 그림을 넣은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고 상징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상자 맨 밑에 불교 경전을 깔아서 영혼의 토대를 닦고요. 그 위에는 21명이나 되는 학자들의 찬사를 더해서 그 길을 더 넓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유도원도를 조심스럽게 얹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실제 기록에 남아있는 이 표현이 정말 시적인데요. 글이 길을 만들고 그림이 문을 열며 경전이 숨을 붙듭니다. 각 요소가 어떻게 서로 어우러져서 영혼을 인도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글, 그림, 경전,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성스러운 길을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게 그냥 추상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갓 돌아가신 아버지 세종대왕, 그리고 어머니 소원왕후, 그 부모님을 너무나도 그리워한 한 아들이 그분들의 영혼이라도 편안하게 모시려고 했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절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극한 아들의 효심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이 깊은 신앙심이 당시의 정치와 딱 부딪히면서 생각지도 못한 거센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을 지배하던 공식 이념은 유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실 가족이 개인적으로 불교를 믿는 것과 국가의 공식 원칙인 유교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거죠. 유학자 신하들 입장에서는 아니 왕자께서 어떻게 사사로이 이런 불교 행사를 크게 벌일 수 있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바로 그때 안평대군의 친형이자 당시 왕이었던 문종이 직접 나섭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
이거 실제 궁중 기록에 남아있는 문종의 말이에요. 신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이건 내 동생의 사적인 효심의 문제일 뿐이다. 나라가 왜 여기에 관여하냐 하면서 딱 선을 그어준 거죠. 왕이 직접 나서서 동생의 그 애틋한 마음을 지켜준 겁니다. 자, 그럼 이토록 애틋한 사연이 담긴 왕자와 그의 절, 그리고 그가 바친 이 신성한 제물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과 배경은 모두 역사의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안평대군은 결국 친형인 수양대군이 일으킨 정변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요. 대자암마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면서 그 물리적인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 상자 속에 담겨있던 신성한 물건들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절이 있던 터는 한국 경기도에, 그림, 목류도원도는 일본에, 그리고 안평대군이 직접 썼던 그 경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편의 이야기를 구성하던 조각들이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죠. 결국 절도, 왕자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살아남았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물리적인 장소와 사람은 시간 속에 사라졌지만 그 행동 뒤에 담겼던 그 강력한 마음과 의지는 이 유물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하나의 물건이 한 사람의 영혼이 가는 길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술과 기억,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혼, 그 사이의 깊은 연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